1950년대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선 한 서구 종군 기자가 손에 쥔 수첩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은 정상인가? 나무 껍질을 벗겨 허기를 달래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던 사람들, 포탄 소리가 먹기도 전에 구호 천막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글자를 익히던 사람들. 전 세계는 혀를 찼습니다. 저들에게 내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내뱉었던 나라들이 조용히 그리고 굴욕스럽게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무한한 자원과 수백 년의 자본을 쏟아부어도 끝내 만들어내지 못한 단 하나를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버티던 그 사람들이 이미 완성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 지켜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전 세계 경제의 판을 뒤집어버린 그 소름 돋는 비밀을 지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조국의 위대한 진실을 전할 때마다 제 가슴도 떨려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늘 저와 동행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큰 힘이 됩니다. 1950년 포연이 가시지 않은 한반도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종군 기자들은 자신의 카메라 렌즈에 담기는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영국의 종군 기자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날의 충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지만 이런 귀괴한 민족은 처음 본다.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죽 한 그릇이 없어 뼈만 남은 아이들이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새기고 있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기보다 차라리 어떤 신성한 종교의식에 가까웠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인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기 어린 풍경이었습니다.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아비 규환이 벌어져야 할 시간,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의 손을 잡고 구호 텐트가 아닌 천막 갓교로 향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천장은커녕 기둥조차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곳에서 아이들은 가마니를 깔고 앉아 검게 그을린 종이조각 위에 연틀심을 침으로 적셔가며 글자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그것은 지독하게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배를 채울 빵 한 조각을 찾아야 할 시간에 왜 쓸모없는 글자를 가르치는 겁니까? 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지만 한국인들은 대답 대신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책장을 넘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모해 보이던 집착의 이면에는 500년을 이어온 한국인만의 소름 돋는 유전적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시험이라는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심어진 공정한 기적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성벽 안에서 대대손손 불을 물려받고 인도의 카스트가 운명을 쇠사슬처럼 묶어둘 때 이 좁은 반도의 사람들은 오직 공부라는 단 하나의 열쇠로 신분의 벽을 부수고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뼈에 새겼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머릿속에 든 지식만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그 처절한 진리가 전쟁의 참상 속에서 폭발적인 생존 본능으로 환생한 것입니다. 이 본능은 곧이어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하고도 잔혹한 희생의 서사로 번져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온 지독한 빈곤의 계절,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가슴에 이는 이별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자식처럼 아끼며 밭을 갈던 소를 장터로 끌고 가는 아버지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자 내년 농사를 책임질 생명줄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손에 쥐어줄 공책 한 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팔았습니다. 텅 빈 외양간 앞에 주저앉아 먼 산을 바라보던 그 굽은 등 위로 흐리던 적막함. 사람들은 그 피눈물로 쌓아 올린 대학 건물을 우골탑이라 불렀습니다.
소의 뼈로 세운 탑이라는 그 기이한 이름 속에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자식의 미래를 연 한국 부모들의 광기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또 어땠습니까? 꽃다운 시절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업자에게 팔고 남노해진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며 아이의 학비 봉투를 채웠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느라 지문이 닳아 없어진 손으로 자식의 교과서를 어루만지며 자신은 평생 글 한 줄 읽지 못해도 자식만은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살아도 좋으니 너만은 빛으로 나아가라. 이 지독한 문장은 당시 한국의 모든 가정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스탠포드나 허버드의 석학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수치를 분석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때 그들이 결코 계산에 넣지 못한 변수는 바로 이 부모들의 피눈물 섞인 투자였습니다. 70년 전 그 종군 기자가 보았던 흙바닥의 낙서들은 사실 전 세계를 호령할 반도체의 정밀한 회로도였고 소를 팔아 만든 등록금은 거대한 항공모함을 찍어내는 설계도의 원천이었습니다. 남들이 땅 밑에 숨겨진 기름 한 방울에 목을 맬 때 한국은 부모의 심장을 태워 인적 자본이라는 무적의 연료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도와줄 가치도 없다고 비웃던 그 미련한 교육열이 사실은 강대국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릴 날카로운 빗으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서라도 인간의 품격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민족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승전보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세계 지도 위에서 여전히 가난의 동의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한 정적을 깨트린 것은 공장의 기계 소리가 아니라 밤마다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기묘한 낭독 소리였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의 기술 고문들은 밤이 깊은 도시의 풍경을 보며 소름 돋는 공포마저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해가 지고 전기가 끊겨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겼는데도 거리마다 듬성듬성 세워진 누런 가로등 아래에는 마치 유령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언가를 미친 듯이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부품을 깎던 노동자들이었고 밤에는 그 가로등 불빛을 도서관 삼아 세계 최고의 기술을 훔쳐내려 눈을 번뜩이던 공부하는 독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한국만의 무시무시한 학습 밀도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번역서조차 없었습니다. 스탠포드나 하버드에서 쓰이는 최첨단 기술서적 한 권이 들어오면 한국의 청년들은 그것을 수십 명이 돌아가며 밤새도록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한자라도 틀릴까봐 침을 삼키며 그림 하나, 도표 하나까지 정밀하게 옮겨 적던 그들의 손가락은 이미 지문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죠. 이해되지 않으면 통째로 외워버리겠다는 그 무식하고도 처절한 집념. 서구의 엘리트들이 쾌적한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론을 논할 때 한국의 독종들은 섭씨 40도가 넘는 찜통 같은 공장 구석에서 외국어 사전을 뒤져가며 실전 기술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들에게 학습은 취미가 아니라 내일 당장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유일한 무기를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밀도의 에너지는 곧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적 복원력으로 폭발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재건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그 절망의 시간표를 한국인들은 단 20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고 가장 정밀한 반도체를 찍어내기 시작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실패를 대하는 한국인만의 귀괴한 자세에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가 멈추고 설계가 틀어질 때마다 한국인들은 절망하며 주저앉는 대신 밤샘 토론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이 알아낸 지식은 그날 밤 바로 10사람에게 복제되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공장 전체의 기술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집단의 학습 속도가 빛의 속도에 도달한 것입니다.
특히 1990년대 말 국가부도라는 처참한 위기가 닥쳤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이 이제야말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뒤통수를 갈겨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자신의 퇴직금이 아니라 아이의 학원비였고, 나라를 살리겠다며 돌잔치 반지까지 들고 나온 어머니들의 눈에는 패배가 아닌 다시 배우면 된다는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인들은 더 독하게 책상을 지켰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을 더 키워서 그 무너진 자리를 메우겠다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묘한 반격이었죠. 스탠포드의 한 교수는 한국의 이런 현상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보통의 나라는 자원이 바닥나면 망한다.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으면 사람을 쥐어짜서 자원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세포 분열을 하듯 지식을 증폭시킨다. 그렇습니다. 70년 전 가로등 아래에서 눈을 비비며 영단어를 외우던 그 소년의 집념은 훗날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이 되었고, 밤새워 원서를 베끼던 그 노동자의 손끝은 전 세계 방산시장을 뒤흔드는 정밀타격 무기의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비행기와 탱크라는 눈에 보이는 무기에 집착할 때 한국은 그 무기를 만드는 머릿속의 공장을 먼저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지독한 학습의 기록들, 그리고 어떤 재앙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불사조 같은 복원력. 전 세계가 비웃던 그 쓸데없어 보이던 밤샘 공부가 사실은 70년 뒤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 앞에 줄을 서게 만든 소름 돋는 복선이었다는 사실을 매년 11월의 어느 목요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엔진은 단 한 명의 지시도 없이 일시에 정지합니다. 이 광경을 처음 목격한 스탠포드 출신은 한 인류학자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도 소름 끼치는 집단적 동기화를 목격했다. 한 민족 전체가 오직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의 호흡을 멈추는 이 현상은 종교적 성역을 넘어선 국가적 경이로움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른바 수능이 치러지는 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묘한 침묵에 잠깁니다. 이날 아침 한국의 거리는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경적 소리와 매연으로 가득했을 도심의 출근길은 기꺼이 양보됩니다. 관공서와 기업들은 출근 시간을 늦추고 수백만 명의 시민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도로를 비웁니다. 만약 어떤 수험생이 교통정체로 지각할 위기에 처한다면 대한민국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그를 호위합니다. 범죄자를 쫓을 때나 쓰이는 그 강력한 원권력이 고작 한 명의 학생을 시험장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기 위해 온 도시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권력을 질서 유지나 무력 과시에 사용할 때 한국은 그 권력을 기회의 평등과 학습의 신성함을 보호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은 오후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찾아옵니다. 단 25분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길이 완전히 봉쇄됩니다.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고 이미 상공에 떠있는 비행기들은 지상 3km 이상의 고도에서 엔진 소리를 죽인 채 선회해야 합니다. 공사장 기계 소리가 멈추고 기차는 서행하며 심지어 시험장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발소리를 죽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활동과 물류, 교통이 오직 아이들의 듣기 문제 하나를 위해 멈춰서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70년 전 흙바닥에서 기화조각으로 글을 쓰던 그 절박함이 현대의 최첨단 시스템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국가적 의례입니다. 이 집단적 동기화의 밑바닥에는 수백 년 전 과거 시험장에서 조상의 기운을 받기 위해 숨을 죽이던 가문의 간절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험장 교문 앞에 붙은 엿과 똑,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해외 미디어의 눈에는 미신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한 명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민족적 약속의 표현입니다.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어깨 위에 한 집안의 역사와 이 나라의 미래가 동시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지독한 동기화 능력은 훗날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납기 준수와 제로 결함이라는 무시무시한 효율성으로 환생했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숨을 죽이고 수천만 명이 동시에 길을 터주는 이 놀라운 결집력. 스탠포드 석학들이 분석한 한국 방산의 비밀도 사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장 정밀한 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설계도뿐만이 아닙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집단적인 규율과 목표를 향해 온 나라가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 무서운 동기화 능력이 한국을 세계 무기 시장의 독보적인 강자로 만든 것입니다. 70년 전 9호 천막안에서 웅성거리며 글자를 배우던 그 작은 울림이 이제는 도시를 멈추고 하늘길을 막는 거대한 파동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교육에 대한 광기가 사실은 전 세계 그 어떤 강대국도 복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최첨단 사회적 운영체제를 완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침묵의 하루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70년 전 그들이 내뱉었던 비아냥을 뼈저린 후회로 되씹고 있습니다. 남들이 땅 밑에 숨겨진 검은 기름을 타내며 일시적인 풍요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캐냈던 것은 바로 고갈되지 않는 광산인 인적 자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능이라는 재능에 근면성실이라는 문화를 결합해 국가 단위의 거대한 지능체제를 구축한 한국의 전략은 이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엎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대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강의실에서 그리고 미 재무부의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공통된 탄식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졌지만 한국은 자원을 만드는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권력은 총칼보다 매섭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이 한국의 손끝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테슬라의 전기차, 그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만든 반도체가 없다면 현대 문명은 그 즉시 석기 시대로 회귀할 만큼 한국은 전 세계 공급망 핵심에 심장을 장악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LNG 운반선과 최첨단 배터리는 인류의 에너지가 흐르는 혈관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 방산시장마저 한국의 정밀무기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70년 전 도와줄 가치도 없다며 비웃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를 구걸하기 위해 한국의 공장문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소름 돋는 반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역전극의 실체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절박함,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강화되던 학습 본능, 그리고 부모 세대의 피눈물 섞인 투자가 결합하여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무적의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식은 나눠주어도 줄지 않고 쌓일수록 복리가 붙는다는 진리를 한국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소모되는 자원을 팔아 오늘을 살 때 한국은 증식하는 자원인 사람을 키워 미래를 통째로 사버린 것입니다. 70년 전 종군 기자가 목격했던 그 기괴한 집착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설계된 국가 재건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나라가 아닙니다. 흙바닥에서 기화 조각으로 글을 쓰던 아이의 눈빛과 소를 팔아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던 아버지의 구분 등, 그리고 가로등 아래에서 원서를 베끼던 노동자의 거친 손마디가 모여 만든 거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압니다. 한국을 움직이는 진짜 무기는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지독한 배움의 의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 위대한 서사는 오늘 우리에게 나직이 속삭입니다.
가장 어두운 지옥 속에서도 미래를 설계하는 자만이 결국 세계의 정점에 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